제 지인이 아이랑 스키장 갔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스키 타러 간 건지 줄 서러 간 건지 모르겠어. 아침에 도착해서 장비 빌리는데 40분, 리프트 줄 50분, 점심은 자리 없어서 또 30분. 아이한테 스키 가르치려고 간 건데 정작 아이는 아빠 나 추워만 10번 하고요. 결국 실제로 탄 시간은 2시간도 안 됐대요. 그런데 카드 결제 내역은 눈처럼 쌓여 있죠. 숙박까지 끼면 1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더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손님이 화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먼저 떠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리프트는 있는데 사람이 없고, 식당은 있는데 문을 닫고, 안전요원은 어디 갔지? 이게 단순히 스키장 장사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겨울 자체가 바뀌면서 생기는 기후플레이션의 현실 버전이라면요. 오늘은 한국 스키장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왜 운영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비랑 무슨 상관인지까지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참,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은 무료인데 안 하면 손해보는 쪽이 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구독해두시면 제가 대신 뜯어보고, 대신 계산해보고, 대신 화내고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볼게요. 1부.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가는 곳. 스키장 얘기할 때 다들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리세요? 비싸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비싸다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멈춘다. 리프트가 멈추고, 운영이 멈추고, 사람의 흐름이 멈추는 느낌.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제가 아는 시즌 알바했던 친구가 있어요. 예전엔 스키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겨울마다 시즌권 공짜 같은 느낌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숙소 제공해주고 일 끝나면 슬로프 한두 번 타고, 그게 낭만이었죠.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그 낭만이 임금이랑 추위를 못 이겨. 추운데 서 있어야 하고, 클레임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면 남는 건 체력 소모와 감정 노동이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사람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지게 될까요? 대부분은 서비스부터 무너집니다. 리프트 탑승 안내, 안전요원 배치, 식당 운영, 렌탈 정리, 슬로프 정비. 이게 다 사람이 해야 굴러가요. 인원이 부족해지면 필수만 남기고 다 줄이게 되죠. 문제는 스키장은 필수만으로 돌아가면 사고 위험이 올라가고 경험의 질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상한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점심시간인데 식당이 문 닫았다. 렌탈이 늦어서 강습을 날렸다. 슬로프 한쪽이 흙이 보여도 안내가 없다. 이런 얘기요. 한두 번이면 운이 없었네인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냈는데 돈값을 못했어. 여기서 스키장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불만이 폭발하고, 불만이 폭발하니까 재방문이 줄고, 재방문이 줄어 매출이 줄면 매출 줄었다고 인건비를 더 줄이고, 그러면 사람이 더 떠납니다. 이건 진짜 자전거 체인 빠진 느낌이에요. 돌릴수록 더 헛돕니다. 그런데 잠깐,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고 하면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스키를 타는 젊은 층 자체가 줄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준으로 국내 스키장 이용객은 2011-2012 시즌 686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시즌은 443만 명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146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숫자는 회복됐지만 전성기 대비로 보면 확실히 줄어든 거죠. 둘째, 젊은 세대의 레저 선택지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겨울 레저의 왕이 스키였다면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실내 클라이밍, 러닝크루, 캠핑, 해외여행, 방탈출, 콘서트, 심지어 그냥 따뜻한 데 가서 쉬기도 강력한 경쟁자예요. 셋째, 스키는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장비값, 강습비, 리프트권, 의류, 교통, 숙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상 리스크. 초보가 넘어져서 손목 한번 삐끗하면 그날부터 여행이 아니라 병원 투어가 되죠. 이쯤에서 또 질문. 그럼 스키장 가격이 비싸진 건 그냥 바가지일까요? 저는 여기서 단순 분노 모드로 끝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 데는 실제로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대책도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 생활, 다른 영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스키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산, 추위, 눈. 근데 한국은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스키장 운영에 최적화된 나라는 아니에요. 자연설이 풍부한 지역이 한정적이고 기온이 들쭉날쭉하고 시즌이 짧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스키장 운영 일수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엔 한 시즌 펠 213일 운영하던 곳이 이제는 80일봉일 운영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요.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는 건 말이 좀 잔인하지만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줄어드냐? 아니죠.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눈이 부족하면 인공눈을 뿌려야 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인공제설은 기본적으로 물, 전기, 설비, 인력이 들어갑니다. 기온이 충분히 낮아야 효율이 나오는데 따뜻해지면 더 오래 돌려야 해요. 결국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기후가 바뀌니까 원래는 자연이 해주던 일을 돈으로 메우게 되고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후플레이션. 날씨가 바뀌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스키장 사장님이 손해보면서 운영하면 되잖아. 이제 또 말이 쉽죠. 스키장은 장비가 엄청 비싼 산업입니다. 리프트, 제설기, 정비장비, 안전장비, 게다가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야 해요. 올해만 대충이 잘 안 됩니다. 대충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게 끝장이죠. 그래서 스키장들은 보통 이런 선택을 합니다. 가격을 올린다. 혹은 인력을 줄인다. 혹은 운영을 줄인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소비자 경험은 나빠지기 쉽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 스키장의 문제는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구조, 짧아지는 겨울, 밀어나는 재설비, 서비스 품질 하락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손님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돈이면 다른 데 간다. 그 다른 데가 어디냐고요? 2부에서 일본, 중국, 그리고 따뜻한 휴양지가 어떻게 한국 스키장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국내 스키장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떤 실험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2부. 그 돈이면 일본 가지가 진짜가 된 이유. 그 돈이면 일본 가지. 예전엔 이 말이 그냥 밈 같았잖아요. 근데 스키에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보면 꽤 진지해집니다. 먼저 일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본 스키장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자연설. 한국은 많은 곳이 인공눈 비중이 큰 편인데 일본의 일부 지역, 특히 북쪽은 겨울 내내 눈이 안정적으로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설이 많으면 뭐가 좋냐? 눈 상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제설 비용이 줄어듭니다. 개설 비용이 줄면 운영 부담이 줄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못 내릴 이유가 줄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 원정을 가는 이유는 꼭 가격이 더 싸서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총 비용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돈값 때문입니다. 같은 100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을 쓰고 60의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을 쓰고 120의 경험을 하잖아요. 스키는 그 체감 차이가 눈으로 보이니까 더 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얹어볼게요. 제 지인 커플은 국내에서 스키 한번 갔다가 다음 시즌엔 일본으로 갔어요. 국내에서 겪은 건 대기, 흙 슬로프, 렌탈 혼잡이었고 일본에서 겪은 건 눈 상태 일정, 동선 정리, 초보자 코스 안내, 명확이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스키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싫어했던 거였구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비교 경험을 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중국. 중국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자연이 아니라 시설로 해결합니다. 실내 스키장, 대형 복합 리조트, 쇼핑몰 결합형. 날씨랑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으니 기후 리스크를 돈으로 덮는 거죠. 물론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자본이 크니까 가능해요. 이 지점에서 한국은 곤란해집니다. 일본처럼 눈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실내로 갈아타는 초대형 자본 경쟁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한국 스키장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전 방식 그대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스키장들이 몇 가지 생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 시즌권 같은 연합 전략이죠. 여러 리조트를 묶어서
시즌권 가성비를 확 올리는 방식. 이건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운영사 입장에선 사실상 사람이라도 모으자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오면 렌탈, 식음료, 숙박에서 부가 매출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사람을 싸게 데려오면 끝일까요? 아니죠. 경험이 나쁘면 끝입니다. 싸게 왔는데도 불쾌하면 그건 싼 게 비지떡, 낙인이 찍힙니다. 그럼 다음 시즌에 더 안 와요. 그래서 가격만 손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실험은 사계절화입니다. 스키만으로는 시즌이 너무 짧으니까 케이블카 관광, 트레킹, 워터파크, 축제, 반려견 시설, 캠핑 이렇게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꽤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해외 알프스 등가 사계절 콘텐츠로 전환하는 흐름을 언급하고 국내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운영 효율화, 눈 관리, 인력 배치, 안전 시스템, 대기 시간 안내, 예약 동선. 이게 사실 소비자 만족도에 엄청 직접적입니다. 예를 들어 리프트 줄이 실제로 40분이라도 앱이나 안내가 정확하면 사람은 덜 화가 납니다. 반대로 금방 탈 수 있어요 해놓고 40분이면 그때부터는 눈이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죠. 그럼에도 남는 핵심 문제는 하나입니다.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면 제설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영업 가능한 날은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은 그냥 가장 먼저 티가 난 업종일 뿐이죠. 비슷한 일이 어디서 터질까요? 농산물, 폭염 가뭄 폭우로 생산량 흔들리면 가격이 출렁입니다. 전력 냉난방 수요가 바뀌면 요금 체계 부담이 커집니다. 관광 특정 계절 상품에 의존하는 지역은 시즌이 흔들리면 매출이 무너집니다. 즉, 스키장은 기후플레이션이 우리 지갑을 어떻게 때리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소비자 팁을 제 방식대로 정리해 볼게요. 스키장을 갈지 말지는 각자 선택이지만 저는 최소한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족 여행이면 탄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보기. 초보면 강습면 탈 식사 동선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하기. 날씨가 애매한 주엔 눈 상태 업데이트 확인하고 결정하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대. 주말 오전 점심 전후를 피하기. 여행의 목적이 스키냐, 가족 경험 이내를 먼저 정하기. 스키가 목적이면 해외도 후보가 되고 가족 경험이 목적이면 꼭 스키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합니다. 한국 스키장이 흔들리는 건 누가 바가지를 씌워서만은 아닙니다. 짧아진 겨울, 늘어난 제설 전력 부담, 줄어든 인력과 이용객,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서비스 하락. 이게 한 덩어리로 엮인 구조 문제예요. 다만 구조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억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돈을 쓰는 쪽은 결국 우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겨울 스키장 갈 계획 있으세요? 간다면 국내에서 덜 고생하는 루트로 가실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겨울을 찾아 떠나실 건지 저는 그 선택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요약하면 한국 스키장은 지금 눈보다 현실이 더 미끄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조용히 흔들리는 다른 산업도 제가 또 대신 계산기 두드려서 가져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겨울은 제발 줄 말고 즐거움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